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NFT. NFT 콘텐츠가 예술과 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물에 대한 가치 책정과 미비한 제도 등 NFT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형주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상 공간에서 콘텐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NFT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NFT 거래액은 무려 1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NFT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그 NFT 이 용어가 좀 아직은 또 생소합니다. 이 무엇인지 또 왜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NFT라고 하는 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대체 가능 토큰은 비트코인 같은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우리 앵커님에게 돈을 만원 빌려준다면 내 돈을 만원 드리면 나중에 다른 돈으로 만원만 주면 됩니다. 근데 대체 불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돈, 바로 그것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토트넘 구장에 갔다. 그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토트넘 구장이 발매하는 티셔츠를 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 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가능한 티셔츠인데 가령 재수 좋게 그날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그 티셔츠에 사인을 받았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손흥민과 악수를 했다. 사진까지 찍었으면 더 훨씬 값지겠죠. 네. 그것은 자산화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을 갖고 있는 토큰, 고유한 토큰, 즉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우리 이상민 가수가 집에 신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신발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면 그거는 자산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토큰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제 이더리움은 ERC20이라고 하는 호환이 가능한 스마트 콘트랙트가 되는 토큰을 발행했는데 2018년도부터 고유값을 지닌 고유한 단 하나만 있는 토큰 ERC721이라고 하는 건 발견되면서 2018년부터 NFT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나의 디지털 정권 혹은 영수증, 나만의 고유한 보물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NFT에 대한 열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그 상품이 나왔으면 또 시장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NFT 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NFT라는 개념도 생소하시고 그렇지만 NFT가 주로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지불 결제 형태가 됩니다. 과거로 보면 게임 머니 같은 것이 진화한 형태죠. 무기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무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결제 수단이 NFT로 발행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NFT는 거의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NFT의 가치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게임 산업 속에서의 말하자면 거래 문제라든지 규제가 많겠죠. 아직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와 관련해서 국회와 관련해서 NFT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미술가, 예술가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NFT를 발행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NFT가 뭐고 어떤 형태에 발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NFT 관련된 마켓플레이스, 소위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거래소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화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또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또 정부의 통계, 정부가 지금 NFT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하나의 작품이 NFT화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통계를 만들고 또 콘텐츠진흥원 또 문화부와 같이 정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 공간이기 때문에 NFT와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 제작자라면 가상 공간에 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미술가인데 제가 우리 앵커님에게 내 미술품을 1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이 100만 원 주고 다른 분한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모를 수 있는데 이 NFT 토큰은 어떻게 프로그램화돼 있냐면 이 B라고 하는 분이 C한테 팔더라도 그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A를 떠난 원작자를 떠난 그분에게도 판 가격의 10% 가령 뭐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원작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뭐 음악, 그다음에 부동산도 왜냐하면 이것이 판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자판기도 제가 권한을 가질 수가 있죠. 혹은 잘 팔리는 정육점 식당의 하나의 백방기행에 누가 앉았던 자리. 신기하네요. 그런 것들도 NFT화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자리에 팔리는 거는 내가 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호텔의 어떤 방.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예술품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NFT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동산, 뭐 다른 영역까지도 이것이 만약에 부가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저는 NFT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글로벌 NFT 거래액이 1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그 기대 심리가 크고 투자자들도 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이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NFT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NFT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IT 테크놀로지, 블록체인과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K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도가 엄청납니다. 네. 뭐 알다시피 뭐 미나리도 있고 뭐 BTS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NFT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게임 시장이 증폭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NFT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많다. 우선은 우리나라가 IT 테크놀로지, 인프라가 같이 있는 데다가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NFT 시장의 그 규모라는 건 굉장히 크고요. 미술 시장도 최근에 왜 뭐 서울 옥션을 비롯해서 한국의 옥션 경매가 발행이 됐냐면 홍콩 시장이 거의 기능을 못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시장으로 정폭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과 뭐 유럽 시장을 압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상징성이라든지 K 콘텐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 NFT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실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측정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일처럼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 가격이라는 거를 그럼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프랭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NFT 미술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결국 자기 미술에 대한 자존감이죠. 내 미술은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올렸더니 그게 팔렸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가격대가 되는 건데 아직 노멀한 가격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NFT라고 하는 것은 내 제품을 NFT화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혹은 이 어머니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샀다. 내 그림을 사서 우리 집에 벽에 걸어놓는 것은 사실은 NFT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NFT로 사더라도. 네. 그냥 죽을 때까지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NFT 시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10만 원에 살아서 1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를 가지는 건 뭘까요? 희소성, 그다음에 기술성, 그다음에 스토리. 이게 누가 입었던 옷이었다. 혹은 누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런 것이죠. 또 그 작가가 살아있는 작가인 경우에는 이 작가가 다음 작품은 더 비싸게 팔린다. 마치 주식처럼 공시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그냥 그림을 사는 거하고 NFT화해서 비즈니스 트랙에 올라간다는 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이 작가가 고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네. 더 팔릴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마 거품도 솔직히 있고 뭐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예술품뿐만 아니라 고미술처럼 어떤 그 진품 명품처럼 감정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감정가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좀 움직임을 나서는 것 같아요. 지금 NFT 활성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국민에게 NFT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이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뭐 NFT 활성화라기보다는 메타버스 활성화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메타버스 영역에서 NFT화 할 때 바우처를 줌으로써 민팅, 소위 NFT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걸 누군가 도와주는 그 비용을 정부가 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나이 드신 예술가들이 그림을 NFT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우미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메타버스화를 도와주는 사람의 활성화를 위해서 NFT 그것이 이제 지불 결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진작책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NFT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올릴수록 가스비가 비쌉니다.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제품이 그야말로 더 나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인가를 생각하고 NFT를 할 필요가 있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뭐 거품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그 과세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그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NFT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특검법 이후로의 과세 과정까지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진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블록체인도 어렵고 암호화폐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국민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NFT가 더 똑같은 영역인데도 활성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림을 샀다. 실제로 보면 과세도 보면은 우리가 토큰을 샀다 그러면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림을 샀다라고 보면 이상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NFT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NFT는 그림을 산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훨씬 더 쉽게 이것을 말하자면 유가 정권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전체 영역에서 게임 산업이나 문화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진작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또 넓은 의미에서 현재 대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은 솔직히 규제법이거든요. 돈 세탁 방지법이었다면 새로운 형태로 지금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부총리급의 규제를 풀 수 있는 뭐 청을 만들어주든 뭐 부를 만들어라. 디지털 경제 일환으로 좀 콘텐츠의 확보 또 우리 자산을 해외에 넓게 수출하는 의미로 봐주면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관심 갖는 분들께 회장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도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전체 우리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로 좀 이 NFT라고 하는 것을 조금 소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과학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좀 규제 개혁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도 저는 우리 교육감님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술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그 NFT라는 부분들도 좀 배울 수 있도록 네. 일반화 대중화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전 국민들이 자기의 미술을 가상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조금 어떤 칸막이라는 정책에서 뛰어넘어서 조금 봐주면 그야말로 문화강국, 문화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은 관련법 제정이나 암호화폐 사기 피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가 이 숙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협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복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복지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을 하면서 나의 복지를 쏠쏠하게 챙기는 방법,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가 없어서 복지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먼저 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따로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개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을 하려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니까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보실까요? 총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여행부터 건강관리, 자기개발과 생활용품 등을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복지 포인트는 회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복지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을 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참여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포인트 지급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우수 활용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요.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은 제약 바이오 산업.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백신 확보 경쟁과 더불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제약 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 주권 확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은 발목할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죠. 자국민에게 원활하게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약 주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그 협회 이름을 보면 뭐 바이오가 들어가 있다든지 제약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창립이 돼서 제약업계를 계속 끌고 온 단체고 그리고 이제 회원사가 232개 정도가 됩니다. 제약사와 그리고 연구기관, 이제 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232개 회원사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는 어쨌든 제약산업의 이제 그 생산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출이라든가 이제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 경영이라든가 그런 회원사들의 현재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민원 처리
그다음에 제약산업의 미래 전략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제약과 바이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제약 속에 이제 그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속에 이제 들어있는 합성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감기약이라든가 항생제 같은 거 합성을 통해서 약을 생산해서 쓰는 거고, 근데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생체에서 원료로 해서 만드는 의약품이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실제로 제약 속에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같이 들어있는데 바이오를 굳이 붙인 거는 앞으로의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세포 치료라든가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바이오 치료제 쪽으로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K-바이오라는 한류를 새로이 쓰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된 힘의 원천이랄까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전통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통 속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도전한 게 사실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급격한 계기가 됐죠.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제약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실 때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에스커이 바이오팜에서 이제 노바백스 이미 이제 아마 오늘 출범식을 했을 겁니다. 이제 생산이 돼서 이제 물론 이제 CMO지만 위탁생지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 회사에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조만간에 우리 국산 백신 치료제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재 그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매출액, 수출 엄청 많이 늘었네요. 30년 전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총 시장 규모가 이제 3조 5천억 정도 됐었죠. 그게 지금 이제 2020년에는 23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이 그 당시에는 한 1,200억 원 정도. 근데 지금 2020년대는 9조가 넘었습니다. 와, 이게 기술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주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지난 30년간 연평균 6.6%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 더 큰 성장을 일시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세계 시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은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뛰어올랐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그 최고 기술국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최고 기술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78%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한 3년 8개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진 제국과 한번 경쟁할 만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한 70% 정도, 참고로 그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는 이제 앞선 이제 기술 수준이라고 보고요. 조만간에 하여튼 우리는 선진 제국과 한번 겨뤄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협회장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제약산업은 국민산업, 그리고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이라는 건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생산자가 정하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정하는 분야가 의약품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생산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거와 동시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인과 동시에 그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앞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큰 대신 이제 그 부가가치가 큰 분야인데 여기서 기술 집약적이고 우리나라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여기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주력 산업으로 정했듯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전망 있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산업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과 앞으로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춘 산업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좀 미래 이제 대한민국 제약 산업을 위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 이때만 제약 산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럼 제약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네. 일단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없다 보니까 이제 있는 나라에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수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라마다 셧다운 되는 걸 경험을 했을 때 전부 다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없으면 결국 필수약품 공급도 안 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 미국에서조차도 필수약품 공급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는 상당히 그 필수약품에 대한 인프라는 돼 있지만 이게 원료 의약품이 결국 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이번에 배운 교훈은 원료 의약품도 값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물론 그게 기본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 원료 의약품서부터 그다음에 혁신 신약까지의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전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빠르게 정부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 경제에 앞으로 나가는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것들이 교훈이 됐고 앞으로 그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으로 그 재임하셨을 때 그 제약산업특별법을 그 발의하고 그 결국은 그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제약산업특별법 좀 더 그 법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약산업특별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게 이제 R&D 쪽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좀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 시기적으로. 국내 내수 산업의 어떤 제네릭의 생산뿐만 아니라 혁신 시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든가 이제 육성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돼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R&D 쪽으로 트렌드를 좀 바꾼 계기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는 우리가 제약 산업이 한 단계,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인허가 단계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 병렬 구조로 갈 수 있는 각 부처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제약 바이오 산업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크게 관리해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망, 현재의 여건과 뭐 잠재력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은 굉장히 열악한 게 우리나라 10대 회사들의 10대 제약사들의 R&D 비용이 사실은 한 회사당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그 10대 회사들의 R&D 비용이 평균 8조가 넘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런 큰 시장에 도전하기에 1,400조 시장에 도전하기에 사실은 힘이 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적 인프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번 퀀텀 점프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대로 R&D에 투자하는 거를 전체 매출의 10% 하던 걸 한 13% 정도까지 올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만 만약에 합쳐진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규모는 작고 열악하지만 선진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이제 올해 가지고 계시는 목표라든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 이걸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도 맞고 그리고 인적 인프라나 보건 쪽의 인적 인프라는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이제는 여기다가 전력 질주하는데 이번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저 팬데믹 때 그 모더나나 몇 군데 회사에다가 조 단위의 지원을 했습니다. 한 20조 정도의 패스트 트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지원을 했는데 토탈 우리나라는 참 그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이게 잘못된 거는 물론 고쳐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몽땅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보고요. 협회에서는 이제 그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협회 회원자들과 산업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약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K바이오가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